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오늘 구속에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해제 표결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긴박했던 계엄의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의원총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또 국회에서 당사로 3차례에 걸쳐 바뀌었는데 특검은 추 의원이 소집 장소를 잇따라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오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심사에선 계엄 당일 추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 이루어진 통화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이루어진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거로 의심합니다. 하지만 추 의원 측은 통화 뒤 당사이던 소집 장소를 되레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꿨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통화 역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통화에서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선포됐다는 내용을 들었고 계엄이 위법함을 암시하는 중요한 정보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의원총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최근 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새벽 1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회의 개의가 앞당겨진 사실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특검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도 추 의원 측은 분경 봄쇠로 국회에 출입할 수 없었고 개의를 늦춰달라 요구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 의원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밤, 늦어도 계엄 1년이 되는 3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특검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 하명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 맞췄다고 반발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에게는 명 씨와 상의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공표와 비공표를 합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부담했는데 특검은 오세훈 시장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기부하는 게 사건의 구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사업가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명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특검 기소에 대해 오 시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엉터리 여론조사 같지 않은 여론조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돈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공소장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죠. 오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특검과 오 시장 측의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야권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한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재 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담당 판사를 추천하는 만큼 정치권의 관여 논란은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12.3 계엄 1년이 됩니다. 계엄 선포 뒤 해제되기까지 6시간은 우리 정치 지형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특검 수사를 사이에 둔 여야 대치까지 1년 새 숨가쁘게 돌아간 전국 시계를 박광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은 3시간 만에 통과됐지만 전국 경랑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일각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두 자릿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에 계엄 11일 만에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탄핵안 가결에서 선고까지 111일, 그 사이에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충수는 계속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구치소를 나서며 환한 미소를 띠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에서 계엄으로 국민과 국가에 혼란을 끼친 데 대한 반성과 사죄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무죄 판결이 난 거 아니잖아요. 주먹 쥐고 저럴 때 혹시 어퍼컷을 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길어지는 헌재 논의는 여러 해석을 낳았지만 결과는 8대0,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숨돌릴 틈도 없이 대선 전국이 펼쳐졌습니다. 역시 화두는 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먹튀 논란으로 잡음도 커졌습니다.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단일화 약속을 20몇 차례 하셨습니다. 본격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 사실상 승패가 갈렸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정권 교체 이후 특검의 칼날은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통일교 입당 의혹 관련 당사 압수수색, 여기에 계엄의 밤 행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사와 국회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판단을 두고 내란 동조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의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은 없습니다. 정치 보복의 장, 야당 탄압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척결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 내란몰이라는 반박 이상의 대응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계엄의 밤 6시간의 나비 효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은 12.3 비상계엄으로 또다시 정치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썼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장성들은 줄줄이 구속됐고 대규모 인사 조직 개편이 뒤따라 1년째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불법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포고령에 서명했던 계엄사령관과 국회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령관은 다 육사 출신입니다. 50대 군내 사조직을 연상케 하는 충암파, 용현파란 말이 계엄 전부터 떠돌았고 실제 이들의 사전 모의 정황은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정적 체포를 계획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는 국방부와 합참을 넘어 전방위로 번졌습니다. 정말 군사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합니다.
내란 극복을 외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을 앞세워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습니다. 사성장군 7명을 전원 전역시키고 뒤따른 중장 인사에서도 20명을 진급시키며 역대급 물갈이를 단행했습니다. 계엄 가담자를 솎아내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진급한 장군들은 되풀이된 군의 정치 개입에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드렸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간첩 잡고 대북 첩보 수집하는 방첩사와 정보사는 해체 수준 개편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대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사태에 이어 또다시 조직의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통수권자의 무모한 결단과 이에 부화뇌동한 지휘관들 때문에 군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YTN 9입니다. (12월 2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팡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출됐다는 문자만 보내고 보상 문제는 침묵하는 쿠팡에 대해서 비판이 크죠.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엔 쿠팡과 쿠팡의 측, 쿠팡플레이를 탈퇴했다는 인증샷이 이어졌습니다. 쿠팡 고객센터에 피해 범위를 문의하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알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오고요.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집단 소송 카페에는 20만 명 넘는 회원이 몰렸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을 표방하면서 정작 내부의 보안 관리엔 허술했다는 게 이번 사태로 드러났죠.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 책임론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즉 대기업 총수 지정에서도 빠져 있는데 그러면서 사익 편취 금지나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정작 아직 김 의장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두문불출하는 상황, 정치권에서도 김 의장이 직접 나서란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이 내용은 동아일보가 정리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쿠팡이 입점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금리가 연 8.9에서 18.9%고요. 10월 기준 평균 금리는 14%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이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숫자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가까워서 거의 대부업체 수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입점 실적을 기반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해서 금리를 적용하는데요. 반면 쿠팡은 그러지 않고 고금리 대출로 수익성에 골몰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쿠팡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 사이에선 이자를 못 갚으면 쿠팡 배달을 뛰어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자조가 나옵니다. 정보 유출 규모나 내용 모두 역대 최악인 상황에 이자 장사 논란, 또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겹쳤죠. 여러모로 쿠팡에 대한 책임론과 파장 모두 커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 보는 분들 많으시죠? 대기업 부장인 주인공이 희망퇴직 후에 재취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인데요. 통계로 봐도 김 부장이 겪는 일들이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라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주된 일자리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 기간은 남성 기준으로 21년 6개월입니다. 퇴직 사유로 가장 많았던 건 사업 부진과 휴폐업 등인데요. 즉 자발적인 퇴직보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1964년에서 1974년생 중 사무직 재취업자의 약 70%는 다른 직종으로 옮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직 10명 중에 3명만이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김 부장의 전 재산은 사실상 강동구 아파트인 걸로 나오는데요. 이 역시 현실 반영입니다. 50대 부동산 자산 비중이 74.6%, 60세 이상은 81.2%로 높았습니다. 부동산의 자산이 묶이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해지고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55세에서 79세의 경제활동 인구는 1,000만 명을 넘겼고요. 73.4세까지 일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정년 연장 정책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문은 적절한 임금 조정 없이는 정년 연장이 어려울 거란 전문가의 지적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지난달 원화 가치가 주요 42개국 중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썩 유쾌하진 않은 1위 기록이죠. 베트남 동, 태국 바트보다 더 떨어졌고요. 그 여파로 동남아 여행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3.2% 떨어졌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많이 하락한 거죠. 태국 바트나 말레이시아 링깃, 싱가포르 달러는 오히려 가치가 올랐습니다. 즉 한국 관광객들이 동남아에 갔을 때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가는 관광객은 약 20%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과 연기금의 해외 투자는 늘고요. 대미 투자 부담에 기업들도 달러를 쌓아두고 있죠. 여러 여건을 따져봤을 때 고환율 꽤 오래갈 조짐이 보입니다. 예전엔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장점이 있었다지만 이젠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잇따라 오르고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고환율의 단점들이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12월 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가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외교 차관회담을 열었습니다. 합의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원자력과 조선, 핵 추진 잠수함 등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미 국무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 열린 첫 한미 외교차관 회담입니다. 약 40여 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는 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관련해서 미 측과 이렇게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나가자 이런 공감대를 확인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또 외교부와 국무부 등 담당 기관에서 이행 협의체를 구축해 기관들끼리 개별 이슈 이행을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슈마다 거기에 다들 전문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 간에 서로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매칭을 해서 일을 꾸려나가기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조선업 등 핵심 전략 부문에서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에 기여할 거라며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차관이 회담에서 팩트시트 이행과 함께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진행된 한미 비자 실무 그룹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윤주 차관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팩트시트 신속 이행에 합의하며 협상의 틀을 다지면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의체 구성 등 실무급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 상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방한한 캐나다 산업부 선임 차관보와 만나 캐나다 정부의 철강 산업보호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관세 50%를 내야 합니다. 미국에선 최대 쇼핑 대목의 마무리인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올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제조업 부문의 경기 위축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대형 할인 행사 기간은 연중 최대 소비 대목. 특히 올해 미국 사이버 먼데이엔 우리 돈 21조 원의 온라인 매출이 기대돼 17조 원을 올린 블랙 프라이데이를 넘을 전망입니다.
마스터카드가 집계한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매 매출은 지난해보다 4.1% 늘어났는데 오프라인은 1.7% 증가에 그쳤지만 온라인은 무려 10.4%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미국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객이 1년 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오프라인보다 우위를 보인 온라인 쇼핑 위주의 사이버 먼데이는 매출이 1년 전보다 6.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용 정체와 소비 심리 부진 속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증가로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건재하다는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평균 판매 가격은 7% 올라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는 물론 중소상공인들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We need small businesses to survive, and right now, again, they are being disproportionately impacted. They are paying more tariffs than the large companies.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을 위해 전 세계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했지만 정작 미국 제조업 부문의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는 48.1로 10월에 48.7보다 떨어지며 미국 대기업들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미국 중견 중소기업 위주로 S&P 글로벌이 조사한 PMI도 52.2로 전월에 52.5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가 모두 기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요. 이 시점에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위성인 아리랑 7호가 우주로 향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내부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로 정밀 관측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발사 당시 화면을 함께 보시죠. 지구 반대편 남아메리카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입니다. 발사대에 서 있는 로켓의 상단부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우리 위성 아리랑 7호가 실려 있는 겁니다. 이내 로켓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불꽃을 뿜으면서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20분쯤입니다. 40여 분 뒤 발사체가 고도 570km 부근에 도달했을 때 아리랑 7호가 분리됐고요. 발사 1시간 10분쯤 뒤인 새벽 3시 반쯤 지상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차질 없이 궤도에 안착하는 아리랑 7호를 보면서 우리 관계자들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이 아리랑 7호는 앞으로 5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구를 관측할 계획입니다.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 그리고 적외선 센서가 탑재돼 30cm 크기의 물체도 분간할 수 있는데요. 재난 재해를 감시하고 도시의 열섬 현상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 누리호 4차 발사에 이어서 또 하나의 쾌거라고 볼 수 있는 이번 발사 성공인데요. 우주를 향한 또 우주 강국을 향한 우리나라의 발걸음도 한 발자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섬에 좌초돼 승객 수십 명이 다쳤죠. 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송치된 데 이어서 선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목포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이 섬을 그대로 들이받아 좌초된 사고.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로 딴짓하던 1등 항해사는 불과 사고 13초 전에야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사고를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치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은 조타실이 아닌 자신의 방, 선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섬이나 암초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항로인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선원법에는 항구를 출입하거나 좁은 수로 등을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선장은 사고 해역을 천여 차례 다니면서도 조타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사고 이후에는 선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어요. 누구를 불러가지고 왜 얘기됐지? 누가 물어보면 내가 나왔다고 진술을 해줘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객선 선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 계획입니다. 해경은 앞서 구속된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넘겼고 사고 당시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의 고객 계정 3,300만 개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털어간 사람들은 제 집 주소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자동 결제 해지해놓고 비밀번호 변경을 했어요. 어느 회사도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쿠팡 쪽 이 사안이 정말 일파만파 커져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이 쿠팡 정보 유출 협박성 메일, 쿠팡 그리고 고객 양측에 다 전달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협박 메일이 지난달 16일에 고객 약 4,500명에게 발송이 됐고요. 그다음에 25일 쿠팡 고객센터에도 또 다른 메일이 이제 2차례 걸쳐 발송이 됐는데 계정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한 4,500명 정도가 유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서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지 주소 이런 내용이 조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7,500배네요. 예. 그러니까 성인 인구 기준으로 하면 4명 중 3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의 어떤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유출된 것과는 다른 게 기존에 사실 전화번호 나오면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가 민감해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쿠팡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게 이 쇼핑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샀다, 그다음에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얼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이게 소득이라든가 이 사람의 쇼핑 패턴 이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 자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보안의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개인이 가지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게 아파트 비밀 출입문 번호까지 이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쿠팡에 쓴 비밀번호는 다 바꿔야 된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인 피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 의지도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일부 이용자 14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에서도 충분한 보상이나 재발 방지책이 없으면 회원 탈퇴나 불매 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문제는 이게 쿠팡이 사실 예전에 새벽 배송과 관련돼서 문제됐을 때 이게 다른 데서 안 되는 굉장히 유일한 좀 고유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좀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11번가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커머스 회사가 있습니다만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배상을 매길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거를 탈퇴하고 이탈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쿠팡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배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보면은 쿠팡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영업은 다 하고 있는데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이분은 아예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잠적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김범석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 법인 등기 이사직에서는 지금 물러나 있고요. 예. 다만 그게 쿠팡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모회사 쿠팡 인코퍼레이션에 있는데 거기 의결권의 74.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오너는 맞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중장기 전략이나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는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 노동자 사망이나 뭐 쿠팡 이츠 수수료 논란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사과 없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전력이 있어서 그렇죠. 네, 뭐 권한 행사만 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한국 사업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그 하나는 사실 우리가 너무 이게 뭐 사장 나와라라는 문화와 비슷하게 예.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런 어떤 보안 문제에 관련돼서 뭐 올해만 해도 SK텔레콤 등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이 어떤 측면에서 미미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장이 이 정도 되는 문제라면은 좀 더 좀 심각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은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자막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한국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만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쿠팡의 주가는 5%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쿠팡이 몸집이 커진 그 속도에 비해서 내부 체계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장중에 한때 한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다가 돌아왔는데요. 사실 대만에서는 미안하다고 했고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다라고 예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계속 강조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인 보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게 굉장히 뭐 처벌도 약하고 어떤 손해배상도 약하고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하는 그 로켓 배송 서비스는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소비자들이 다른 데 갈아탈 위험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요.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관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이것을 기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면은 이것으로 인한 손해가 기업한테 굉장히 크게 그렇죠. 있어야 예. 됩니다.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 입장에서 이 소비자들이 딴 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독보적인 서비스를 보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안 하려면은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 매긴 어떤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을 거기 때문에 주식이 빠지는 게 굉장히 당연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올라온 거는 이게 한국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야라는 인식이 됐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이게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버스케일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의 논란은 사실 이게 들여다보면은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스타트업부터 해야 되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API라든가 어떤 보안 토큰 같은 것들은 사실 이 정도 되는 규모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고요. 직원이 퇴출했는데 그것에 대한 액세스가 여전히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어떤 안보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얘기인데 그 일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시면 IT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보안 기업이 사실 잘 없습니다. IT 기업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도 그 IT 보안 시장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 보안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IT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보안과 관련된 투자를 5%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쿠팡이 이번에 내놓은 자료를 쿠팡의 실적 보고서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는 데서 이제 정보보호 통계를 내놓은 거를 보니까 쿠팡이 지난해 연매출이 약 42조 원 되는데 쿠팡이 정보 보안 부분에 투자한 규모는
889억 원입니다. 연매출의 0.2%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의 1%도 보안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에서 네. 이건 쿠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IT 강국이라고 하는 데서의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지출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IT 산업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덩치만 커진 어린아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맹성이 필요하겠고요. 맹성을 안 한다면 맹성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1월 수출이 잘 나왔습니다. 네. 8.4% 1년 전보다 늘었는데 어떤 게 역시 반도체가 이끌었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올해 초에 그 역성장을 했을 때만 해도 예. 올해 성장 전망이 굉장히 어두웠는데요.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는 수출이 잘 될 때만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수출 증가세의 덕을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반도체가 호황을 겪고 있는 거는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것들이 증가했고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가 저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부가가치 품목에서의 그렇죠. 수출 호조가 지속되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동차 수출이나 내연기관 뭐 이런 것들,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수출이 좀 어렵지만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수출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품목 관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 덕분에 수출뿐 아니라 증시도 좋습니다. 그런데 1월에 증권거래사가 올라가면 이거 타격 없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책이 많이 나오고 네. 주가지수 5천을 가기 위해서 어떤 상법뿐만 아니라 주가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거래세 인상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올 겁니다. 현재 증시 상승을 이끄는 거는 사실 실적이라는 점에선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아마 세금이 올라도 어떤 거래세 인상이 기본적으로 그 상승 트렌드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심리적인 타격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거는 정부가 뭐 부동산 하지 말고 코스피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떤 그 굉장히 많은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는 이제 거래세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이게 정책 일관성이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금투세 도입을 할 때만 해도 도입한다 그랬다가 이제 걷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투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수 공백이 심화되니까 단기적으로 세수를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뭐 이걸 거래세를 다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조세상의 원칙은 세제 방향은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맞고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큰 원칙에 대해서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어떤 그 주식 투자하고 그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의 원칙을 어기면서 단기적인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는 언제나 정책을 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개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이런 세제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자주 바꾸는 것이 그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증권거래세는 조세 원칙에도 안 맞는 이상한 세금인데 이런 이상한 세금의 세율을 높이는 게 지금의 정책 기조에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 찾아올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클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 AI와 관련돼서 그 굉장히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저희가 반도체 호황에서 보고 있듯이 이런 실적이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떤 반도체가 뭐 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AI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12월에 올랐던 일들이 많았던 역사적인 사례를 본다면
어떤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식 시장의 상승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모든 종목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라는 측면에서 소외되는 상품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로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 이쪽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일단은 그 코인 시장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옛날에 샀던 고래들은 이거를 어떤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기관 투자자 같은 새로운 고래들이 받고 있던 것들이 좀 더디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디지털 자산의 기본적인 것이 바뀌었는가를 떠나서 최근에 그 단기 시장의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이나 그리고 요새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바꾸냐와는 별개의 논의로 단기 시장에서의 금리와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의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유동성의 부족이 그 비트코인의 가격 어떤 그 판매를 이익 실현을 좀 더 자극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중요하게 얘기하는 지지선들이 이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깨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그 변동성을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0.8도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봉화와 파주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종일 추운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밤 서해안에는 많은 눈도 예보되어 있다고요? 네, 오늘 밤부터 서해안에는 많은 눈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겁고 습한 습설이어서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 없도록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구름만 다소 많다가 밤부터 충남과 전북,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서해안에는 최고 8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0.8도, 대전 1.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3도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겠고요. 청주 6도, 대전은 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서해안과 달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연일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2월 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